1919년 초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아래 철저히 억눌린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10년 강제로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뒤 총독부를 중심으로 무단 통치를 강화했고 조선의 정치와 언론, 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죠. 조선어 신문은 사라졌고 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1918년 1월 8일 미 의회에서 1차 세계대전 종전 처리 지침으로 발표한 민족 자결주의는 조선 안팎의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쉽게 말해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다라는 건데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정하자는 거죠. 당시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 말을 국제무대에서 꺼낸 겁니다. 그러자 전 세계 식민지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하죠. 그래, 우리도 이제 독립을 외쳐야겠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외 유학생부터 종교계까지 모두 술렁였고 조선의 일은 조선인이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사실 1910년대 내내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와 학생운동, 민족교육운동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항일투쟁과 민족의식의 성장 위에 윌슨의 연설이 마침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외침이 결국 1919년 독립선언과 3.1운동으로 터져나옵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조선이 세계의 독립을 외칠 수 있게 만든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이미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낭독했다는 소문은 학교 안팎으로 퍼져 있었고 경성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관수는 이화학당에서 독립운동의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경성의 파고다 공원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몰려든 군중 속에는 학생, 상인, 종교인, 노동자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중심엔 작고 얇은 종이에 인쇄된 독립선언서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선언문을 낭독했고 군중은 일제히 외치기 시작했죠.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하지만 시위는 곧 무력으로 진압되었고 수많은 이들이 체포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이화학당에는 곧 총독부의 휴교령이 떨어졌고 유관수는 독립선언서를 몰래 품에 넣고 고향인 천안의 병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귀양호 유관수는 교회와 학교를 돌며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알렸고 조인원, 유중권, 김구웅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4월 1일 장날에 맞춰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시위 준비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졌고 태극기를 만들고 선언문을 돌리는 일은 마을 여인들과 학생들이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4월 1일 아침 병천 아우네 장터에는 장을 보기 위해 모여든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상당수는 시위를 준비한 인물들이었죠. 오전 9시 무렵 조인원이 장대 끝에 큰 태극기를 걸어 높이 세웠고 곧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군중은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유관수는 손에 태극기를 쥐고 시위대 맨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는 그녀가 직접 나눠준 것이었고 이 작은 천조각들이 삽시간에 장터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곧 피로 얼룩졌습니다. 오후 1시쯤 일본 헌병이 출동해 군중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총을 쐈습니다. 선두에 있던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쓰러졌고 유관수는 사람들과 함께 그의 시신을 들고 헌병 주재소로 향했습니다. 시위대는 분노했지만 조인원의 설득으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신은 파견소 앞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가 지나 일본의 추가 헌병과 수비대 30여 명이 트럭을 타고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들은 군중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감행했고 시위대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공과 어머니 이소재는 이 총격 속에서 숨졌고 유관순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공주로 압송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함께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그녀의 오빠 유우석도 있었고 병천 지역에서 만세운동을 함께 준비했던 조병호, 김용희 등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유관수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경성 복심법원에 항소했으나 형량은 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서대문 감옥은 조선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곳이었고 특히 여성 수감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유관수는 그 안에서도 독립만세를 외쳤고 동료들과 함께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 지속적인 구타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920년 9월 28일 결국 그녀는 형기가 끝나기도 전에 형무소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만 17세였습니다. 1962년 정부는 유관순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준 결단과 행동은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조선 민중 전체의 독립열망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 일제의 식민 통치는 더욱 교묘하고 강력해지고 있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내세운 문화통치 기조는 겉으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촘촘한 감시와 통제가 숨어 있었죠. 특히 경찰과 헌병 조직은 조선사회 곳곳을 감시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탄압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는 식민 권력의 심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그 건물은 반드시 타격해야 할 상징물이었습니다. 의열단은 바로 그 상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919년 만주 지린에서 김원봉, 윤세주, 이종원 등의 주도로 결성된 의열단은 천하의 정의를 맹렬히 실천함이라는 슬로건 아래 무장투쟁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이들은 치밀한 사전조사와 내부 침투 전략을 기반으로 철저히 개인 혹은 소수 단위의 의거를 계획했고 그 첫 실전 대상이 된 것이 바로 부산경찰서였습니다. 박재혁은 당시 24살이었습니다. 3.1운동 직후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교류했고 그곳에서 의열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는 평소 과묵하면서도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알려졌고 의열단 내부에서도 신뢰를 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맡게 된 임무는 경찰 내부로 침투해 가장 취약한 순간에 폭탄을 터뜨리는 고난도 작전이었죠. 1920년 9월 14일 오후 박재혁은 중국인 고서적상으로 변장한 후 책 보자기에 폭탄을 넣어 휴대하고 전차로 부산역까지 이동한 뒤 2시 30분경 경찰서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중국 고서를 좋아하던 하시모토 슈에이 서장을 노린 것이었죠. 정문을 지나 곧장 1층으로 들어선 후 집무 중인 서장 하시모토 경씨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담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끌러서 진기한 중국 고서를 보여주는 척하며 폭탄을 꺼내들어 탁자 밑으로 서장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폭탄은 탁자 다리에 부딪혀 튕겨나오며 터졌고 파편과 폭발음이 경찰서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하시모토 경씨와 경비 책임자가 중상을 입었고 내부는 즉시 봉쇄되었습니다. 박재혁은 도주하지 않았고 폭발 부근에서 발생한 중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혼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곧장 체포되었으며 이후 형무소로 이송된 그는 신문 과정에서 극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재판은 경성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검사는 국가전복 음모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폭탄 투척 당시 서장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주장했지만 최종 선고는 사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무소에 수감된 이후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고문과 내부 장기 손상으로 인해 그는 제대로 식사조차 하지 못했고 결국 사형 집행 전인 1921년 5월 감옥 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신문은 그의 죽음을 단 12줄짜리 기사로 처리했고 부산 시내의 경찰 병력을 강화하겠다는 문장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박재혁의 의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독으로 경찰서 내부에 침투하여 정면으로 폭력을 행사한 최초의 인물이었고 그의 행동은 이후 의열단의 수많은 무장투쟁의 서막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등으로 이어지는 투탄 의거는 박재혁의 발자국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지만 그의 이름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투탄 의거 이후 의열단은 끊임없는 실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익상은 일제 식민통치의 심장부인 조선 총독부 폭파를 목표로 폭탄을 투척했으며 1923년 1월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상옥은 경찰서 뒤편 창문을 노리고 폭탄을 투척했고 건물 유리창과 벽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다수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 후 김상옥은 일경의 대대적인 수색을 피해 효주동 일대에 숨어 있다가 열흘 뒤 골목길에서 시가전을 벌입니다. 그는 마지막 탄환 한 발을 자신에게 겨누며 장렬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1926년 나석주는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연속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권총과 폭탄을 동시에 준비해 남대문로 거리 한복판에서 의거를 감행했고 수비 중이던 일본인 관리들을 향해 총격과 투척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이후 일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탄환이 바닥나자 그는 자결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시신 앞에는 식민지 경제의 심장을 쏘았다는 평가가 남겨졌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치밀한 준비와 개인의 결단, 무엇보다도 조직적 연결망과 사상적 기반을 갖춘 무장 독립운동의 형태였죠. 특히 의열단은 조직 내부에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중국 군벌과도 연계하여 무기와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공개적인 연설이나 독립선언서 배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들은 폭탄 한 발이 줄 수 있는 충격과 전파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열단원들의 평균 연령은 22살 안팎이었고 이 중 가장 어린이는 19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만주나 상하이로 넘어가 의열단에 가입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단 하나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단원 모집 서약서에는 조국이 독립되기 전까지 내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좋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와 학계가 이후 발굴한 의열단 관련 독립유공자는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되는 단원 36명의 평균 나이는 26이었으며 이들은 대체로 경상도, 충청도,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년들이었습니다. 의열단의 활동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조선 의용대로 이어졌지만 그 이전까지 남긴 의거 기록은 식민 권력의 심장을 겨냥한 가장 직접적인 독립운동 형태로 남았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폭탄, 권총, 암호문 등은 현재 일부 실물과 자료로 남아있으며 당시 일제 측 문서에서도 조선 내 최대 위협 세력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부의 공훈록과
정부 통계 속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수많은 의열단 청년들이 점차 복원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명단에 나이만 남아있고 출신지나 가족 기록조차 확인되지 않지만 그 평균 나이가 22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투쟁이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 청년 세대 전체의 결기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복 80년을 맞은 지금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생존 내국지사는 단 5분 뿐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10대 후반이던 이들은 지금 모두 90대 중후반에 접어든 고령입니다. 이들은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임시정부와 연결된 조직에서 활동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조용히 일상 속에서 생존해왔습니다.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이름들 사이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는 역사이자 기적입니다. 2025년 우리는 광복 80년을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그날로부터 꼭 80년. 그 순간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전국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광복 80년의 의미를 나누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80년 전 그날의 숨결을 오늘의 세대에게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 그것이 이 위원회의 출발점인데요. 하지만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진짜 의미는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아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질문에 닿게 됩니다. 당신의 19은 무엇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나요? 1919년 3월 1일 거리로 나선 수많은 청년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 공은록에 기록된 여성 청년들의 평균 나이는 19. 그들은 독립선언서를 나르고 태극기를 들고 고문과 투옥, 죽음 앞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건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살면서 지켜내는 어떤 실천이었습니다. 그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가치를 지켜가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